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부업자 시스템은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현실 점검을 좀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패폐해진 그런 시대를 좀 가고 있죠. 2030년 정도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10년을 앞당겨서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도래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사회라는 것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보면 비대면의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언컨택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언컨택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언택트라는 말 자체는 사전 용어에 없는 거죠. 언컨택트가 맞는데, 언택트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마주하지 않고, 서로 대면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바라보지 않고, 아이컨택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차가워진 것 같죠. 굉장히 멀어진 것 같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그러면 뉴노멀의 새로운 기준점을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 오늘 들여다볼 내용이고요. 지금은 사회적인 트렌드에 서점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리프트를 뭐 기점으로 해서 더 해빙, 뭐 우리 또 켈리체의 뭐 요즘에 에벨싱킹 또 뭐 더 플러스 조성희 씨의 그리고 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유발 하라리의 코로나 사피엔스, 뭐 김지성 작가의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뭐 여러 가지 뭐 부자되기, 존니의 부자되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돈이란 건 무엇이고 돈의 비밀을 깨달아 일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일하지 않는 곳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는요, 실직자들이 이게 지금 코로나 초기에 208만 명의 고용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208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내가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뭐 200만 명이 좀 넘어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직자들이 역대 최고의 지금 인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초반에 저희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주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진짜 죽겠다. 죽겠다를 호소했던 시대도 그때 당시에 이 성장률을 보면 IMF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보면요. 플러스 2%대, 플러스 3%대에도 그렇게 죽겠다를 호소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대, 유럽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한파죠. 그래서 정말 쓰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 자재값도 올라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요. 기름값도 뭐 파동이 일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예적금 해지율이요. 16.8%입니다. 이제는 뭐 생활비 대출로도 우리가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에 예치했던 예금, 그다음에 또 적금들 모든 것들이 깨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률은 밝지 않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정말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다. 자, 미국도 더 심하죠. 미국은 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형 백화점들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종말이 오나 미국의 118년 된 기업도 코로나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로덴드 테일러라는 백화점이죠. 이런 백화점도 지금 파산 보호 신청 위험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JC 펜이라는 미국 최대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2020년도를 강타하고 있고 2022년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대 외에는 아니죠. 한국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또 폐업을 하고 있고 곳곳에 지금 폐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많은 창고 매장들이 온라인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던 많은 자영업자들, 많은 매장들, 대기업들, 오프라인의 그런 대기업들이 온라인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그 기업이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 또 쿠팡, 마켓컬리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추락을 했죠. 그래서 특히 쿠팡이 하루 300만 건의 주문 폭주가 이루어져 있고요. 코로나가 닥치자마자 쿠팡의 그 주문, 그래서 딜리버리에 그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이더로 몰렸죠, 사실. 코로나19로 그래서 학원가의 선생님들도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택배 시장으로 다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초기에 우리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직종이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대한항공의 기장들 이런 분들까지도 택배 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회사들, 그런 직업들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다. 다 불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기장 사모님 그러면 정말 대접받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거에서도 안전함이 없다. 그리고 항공사 주식도 오렌 버핏도 다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근무 영상 하나 보고 형태도 바뀌고 가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는 무기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잭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한 겁니다. 구글도 재택근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봉쇄 조치가 풀려도 원격 근무와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데 모여 근무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당수 업무는 원격 근무로 대체해도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I think that COVID brought a massive acceleration, culturally wise, much more than technology wise, to help us change our minds and realize that we can do many things that before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even possible. IT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직장 문화가 갖는 소통의 이점을 들어 반론을 펴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갖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They can save on food, they can save in transportation. So this is something that it works for the environment, it works for the company, it works for people, and it also helps attract talent. 코로나19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만은 않죠. 저희도 줌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줌 미팅으로 온라인 미팅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근무를 하겠다.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 앞으로 이 내용을 고수하겠다. 왜냐하면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직원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는 이 재택근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집단 그 사회잖아요. 조직 사회고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뭐 이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직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리가 가져온 것을 과장이 야단도 치고 뭐 서류를 가지고 오면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물들어 있었던 습관화되어 있었던 한국 문화가 재택근무가 시행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뭐 홈스쿨링도 이루어졌고요. 온라인 수업도 이루어졌고요. 과거에는 홈스쿨링 한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뭐 공부를 한다 이러면 약간 좀 하수 취급을 했던, 좀 하향 취급을 했던 그런 게 있었죠. 제 인식이. 통신학교 그러면, 통신대학 그러면 뭔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편견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버린 것 같고요. 이제는 당연스럽게 홈스쿨링, 당연하게 재택근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의 종로에 사업장들이,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어떤 폐단이 따르냐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술 한잔 먹고 식사하고 이런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근처의 식당들이 폐업이 줄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의 상가의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뭐 장사가 되지가 않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모든 뭐 폐업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근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코로나로 인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이코노미는 뭐냐면 집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휴식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집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집을 확장하고 집을 늘리고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래서 영화관까지도 설치를 하고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근무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홈코노미의 사회적인 확산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우리가 자동차로, 저는 이제 자동차로 드라이브 스루로 이 커피를 사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식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졸업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장례식도 이루어지는 특별한 문화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내용들이 사회적인 전반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일상이 되었어요.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나서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는 자유화가 너무 많이 되었죠. 마스크도 벗게 돼 있고 외부에서.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2년 동안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태로 회귀한다, 과거로 회귀한다,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드라이브 스루 문화, 또 그리고 홈이코노미 문화, 또 재택근무 문화, 홈스쿨링 문화, 이런 것들이 사이버 대학, 뭐 통신 대학, 이런 것들이 더더욱 자리를 잡으면서 공고히 그 자리를 좀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연도 지금 한동안 우리 에어버스라는 그런 공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가상의 공간 안에 이렇게 랜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도요, 정상들 없이 75년 역사 처음으로 이렇게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런 회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따른 비대면 추세의 가속화로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런 이커머스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택트 유통의 가속화에 나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가 그 매장에 가서 라이브 커머스가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바로바로 내보내면서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띄워주고 광고하고 하는 내용의 이런 이커머스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지금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의 기업들은 다 하향세입니다. 백화점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매출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그 소비자들이 어디로 몰렸냐면 다 온라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쿠팡이라든가 이베이, 네이버, 11번가, 쿠팡, 마켓컬리, 아마존 이쪽으로 다 몰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성장을 했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성장을 했던 기업이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올마트라는 기업이 이 가장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마트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이었는데 한국에서 철수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회사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회사가 올마트다. 올마트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드론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 이미 내 집 앞마당에 내 집 뒷마당에 드론으로 모든 딜리버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4,800만인데 네이버 회원이 4,200만입니다. 전 국민의 회원하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젊은 사람만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0대, 60대들이 이 온라인으로 다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60대들도 웬만한 건 다 주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60대를 잡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이커머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춘추전국 시대 평정에 나섰다. 네이버가. 그래서 승자 독식의 세계로 돌입했다. 승자 독식. 정말 이제는 아마존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우리 네이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승자 독식의 세계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요. 코로나로 가속화가 됐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준비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겠지만 뒤처진 이들은 패배할 것이다. 다보스 포럼에 클라우스 슈블 회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 자동화와 일자리 변화는요. 32% 정도가 자동화라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될 것이다. 지금 뉴카라든가 이런 백화점에 직원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계화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게 캐셔들 지금 거의 한두 명 남기고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 것이 로봇 판매입니다. 지금 로봇 개발을 현대 엘리베이터와 우리 배민과 손을 잡고 지금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딜리버리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딜리타워라는 로봇입니다. 배달 로봇입니다. 이게 200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도 나왔는데 지금 식당에 가면 다 딜리타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빌딩을 타고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계산까지 이루어지는 아메리카노를 배달하는 이런 딜리타워 이런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진 게 엊그제였는데 이미 지금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최고 회사죠.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의 딜리버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켄쇼가 입사를 하죠. 골드만삭스에 켄쇼가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인 그 회사에 600명의 그 직원들이 하루아침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98명, 2명을 남기고 해고가 됐거든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켄쇼라는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켄쇼는요, AI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아요. 담배를 피지도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달 걸릴 걸 2시간, 3시간 만에 해치웁니다. 그리고 그 2명은요, 이 켄쇼의 보조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AI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급변화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한 우리 얼마 전에 알파고의 싸움이 있었죠.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돌이 한 번을 이기고 2번을 졌잖아요.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알파고가 누구랑 싸웠냐면 전 세계 최고의 허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허재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삭제하고 입력된 것들을 삭제하고 알파고와 싸웠어요. 그런데 알파고가 3전 3승을 합니다. 그래서 허재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저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인간을 대표하는 프로 기사들이 바둑의 신으로 떠받들게 된 알파고는 자신이 연습하면서 남긴 기보 50권을 선물하며 바둑계를 은퇴했다.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6년 안에 65%의 직종이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50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만삭스의 켄쇼나 그리고 정말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 또 커제의 싸움에서 우리가 본 것들이 4차 산업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10년을 앞당기면서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네트워크 마케팅,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는 겁니다. 자, 2007년에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자, 이 위기는요, 10년 주기마다 오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IMF가 있었죠. 2008년도에 우리 금융이 무너지는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혁명이 안 일어나나 했는데 우리 코로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그때 애플에서 출시가 된 것이 스마트폰이죠. 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하게 급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구글의 사태 파악, 구글이 이것을 사태 파악을 하고 구글이 우리도 무언가를 해내자. 그래서 200년 된 노키아를 찾아갑니다. 노키아를 찾아가서 우리도 합작을 해서 우리가 애플하고 맞먹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어보자.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절대 강자였죠, 노키아가.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어디로 손을 내밀었냐면 삼성에 내밀었죠. 삼성과 협력으로 2010년도에 삼성 갤럭시가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세상은 한국과 미국과 중국으로 판이 바뀌게 됩니다. 4차 산업은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환경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자원은 고갈되고요, 고용성장은 둔화되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기업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이 해결했어요. 실업자들을 구제했고 고용성장을 통해서 또 자원 고갈도 환경 문제도 빈부의 격차도 기업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흐르냐면 소비자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유통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주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회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변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혁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얘기를 우리가 말할 때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자 이제 어떠한 시장 변화가 이루어졌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현실적인 얘기고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프라인은. 그리고 물질이 중요한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품질과 자원을 소유했고 연결 비용을 가다하게 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유 가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고요. 자, 보시면 현실이 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스마트폰 세상으로 폰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가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연결 사회를 이루어냅니다. 모바일 플랫폼 속에서 플랫폼을 보유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고 기업은 네트워크 마케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세상 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현실이 가상으로 7년도 채 안 이동되는 돼요. 영상을 기업 하나 가치가 보면서 10조 원에 달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 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을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저자를 선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출판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데다 소수 사람의 직관과 추측에 의존한다. 그런데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은 누구나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자동 리뷰로 대체된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들의 입맛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상 공급자의 최고 전략은 군더더기 없이 높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거대 호텔 체인들은 수십 년간 고위험 건축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플랫폼 숙박업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아예 내 것이 아닌 재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극도로 낮춘다. 셋째,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뀐다. 신용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방식은 고비용의 관리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기보다 거래자 간의 채무 불이행 보험을 들어주고 올바른 처신을 독려하는 평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고 반응을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상품은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 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